47페이지 31번부터 14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47페이지 31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1번 이제 침투 탐상 시험에 관계된 겁니다. 그 중에서 잉여 침투 탐상 시험에서 잉여 침투의 제거 방법 중 부적절한 공정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적절한 행국이 기법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적절한 행국이 기법 사용한다. 맞습니다. 수온이 80도 정도인 물 사용한다. 80도면 안 됩니다. 한 10 내지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깨끗한 천을 사용한다. 깨끗한 종이, 휴지. 요즘은 킴타올즈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 물의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 다음에 RT, 이제 우리 방사선 투과 시험은 X선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이 감마선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RT에서 이용되는 감마선언이 아닌 것은 RT에 이용되는 감마 선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됩니다. 코발트 60 많이 쓰고 세슘 137, 이리디움 192면 CF252라는 건 없습니다. 자, 요 방사 선언은 반감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반감기. 코발트 60이 이제 창을 열어두면 이제 방사선언이 주로 감마선언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약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코발트 60은. 세슘 137은 약 30년입니다. 세슘. 이리디움 192는 약 74일입니다. 요런 것이 대표적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세슘이 이제 바닷물에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30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가겠죠. 그죠? 자, 32번. 이것도 침투 탐상 시험 방법이라든지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내놨습니다. 모양 및 존재 상태에 따라 지시 모양을 분류한다. 맞습니다. 연속 지시의 크기는 개개의 길이 및 상호거리 합한값이다. 요것도 맞습니다. 선상 침투 지시 모양은 길이가 나비의 폭입니다. 3배 미만이 아니고 3배 이상인 것입니다. 3배 미만은 뭐냐 하면 원형상 결함입니다. 선상 침투 지시 모양이나 선상 결함이나 같습니다. 여기서 선상 침투 지시 모양 이외의 것은 갈라짐이나 원형상 지시입니다. 그래서 독립결함에서는 요것도 맞습니다. 자, 결함 분류를 한번 봅시다. 독립결함은 균열, 선상결함, 원형상결함 요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속결함이 있고 분산결함 크게는 세 가지고 독립결함에서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개정판에서 갈라짐을 균열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침투 탐상 시험에서도 균열로 정의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독립결함에서 선상결함은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입니다. 원형상결함은 우리가 원형상결함이라고 해서 꼭 둥글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길이가 나비의 3배 미만일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속결함은 나란히 존재하는 결함에서 그 사이 간격이 2mm 이내일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속 결함 길이 산출할 때는 연속한 결함과 그 사이 간격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분산 결함은 요거 아스메 규격에 좀 많이 있고 KS 규격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분산 결함은 단면적 10mm 곱하기 10mm 면적에 꼭 나란한 게 아닙니다. 이제 2개 이상의 결함이 경사지거나 밑으로나 이렇게 분산한 것으로 정의를 하나 5mm 곱하기 5mm 면적 또한 적용한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33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용제 세척액이 필요한 경우의 시험 방법. 본래는 용기에 들어있는 그 기름 성분이 있는 그걸 용제 제거액이라고 하는데 요즘 세척액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시험 방법은 C로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C로 표시된 것은 여기에 라이의 FCA, VCW 두 가지 뿐입니다. 용제 제거. 그래서 요즘 이게 이제 본래는 제거인데 요즘 보니까 세척액하고 그냥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용제 제거 세척액을 사용할 때의 기호는 C로 표기한다. 캔이거든요. 그 다음에 침투 탐상 시험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의 요게 이제 요 KSB 0816이죠. 이건 기계규격입니다. 0816의 물에 의한 잉여 형광 침투액 제거할 때 특별 규정 없을 때 수온은 몇 도씨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거예요. 10도에서 40도씨라고 몇 번 했죠. 그죠? 35번 침투 탐상 시험법, 그 다음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필요할 때 규정한 침투 결함의 기록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사진이나 스케치나 전사 이걸 많이 적용, 도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으로 이게 이제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험편에 표시를 합격품 표시할 때는 이 부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침투 결함의 기록 방법에는 부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36번 여기도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서 침투액을 침지로 담글 때 적용할 경우 총 체류 시간의 얼마를 적용하는가. 요거는 뭐 요즘은 그래도 한번 알아두는 게 좋겠죠. 전체 총 체류 시간의 2분의 1을 적용한다라고 그 규격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48페이지에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한 다음 시험 방법 중 암실이 필요 없는 것은 염색 침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다 뭐냐면 형광인데 여기에 VC가 염색입니다. 그래서 염색 침투 탐상할 때는 암실이 필요 없습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좋습니다. 용제 제거 염색 침투법이요. 다지요. 요거는 기계 설치 필요 없고 자외선 조사 장치, 암실 등이 필요 없어 현장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침투 탐상 시험이다. 알아두시고요. 시험체 표면에 방청류 도포된 상태로도 비파괴 검사 가능하며 방청류가 도포된 상태로도 비파괴 검사가 가능하며 비파괴 검사 후에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는 검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방사선 투과 시험입니다. 이거는 뭐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거는 방사선이 그대로 투과를 합니다. 방사선 탐상 시험 주로 내부 결함 탐상에 이용되며 표면 방청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밖에 초음파 탐상 시험도 내부 결함 탐상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초음파 탐상은 표면하고 그 탐촉자하고 잘 접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면은 그 접촉 매질이라 끈적끈적한 글리실린이라든지 물을 그렇게 발라서 그 공기 중으로 반사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38번 한번 봅시다. 38번. 자,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사용되는 A형 대비 시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형은 알루미늄판이잖아요. 그죠? A2024P 맞습니다. 시험편 크기가 길이, 가로가 75mm, 폭, 세로가 50mm입니다. 시험편 두께는 8 내지 10mm 맞습니다. 시험편 중앙부의 깊이 2mm 홈 기계 강구한다는데 그거는 깊이와 중앙부의 깊이와 폭이 1.5mm 홈이라는 것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항공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서 규정한 친유성이라는 것은 항공우주에서는 친유성이라고 하지만 KSB에서는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말합니다. 친유성 유화제의 점검 주기와 수분 함유량의 범위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 점검 주기는 월 1회 점검하며 수분이 5% 이하 함유되어야 합니다. 자, 요것도 혹시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분들은 항공우주용 기기 그 규격에 들어가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내부 불연속 탐상에 주로 이용되는 방사선의 특성이 아닌 것은 요것도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자, 전리작용, 형광작용, 사진작용인데 침투작용은 아닙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과 함께 대표적인 내부 결함 탐상에 이용되는 방사선, RK 방사선은 전리작용, 형광작용, 사진작용 여기 가능하다는 알아두시고 여기 정 궁금한 사람은 그 개별적으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침투탐 40번 침투 탐상에서 사용하는 A형 대비시험 편 재료는 알루미늄. 요거는 우리가 규격집에서 했다 그죠? A2024P는 A는 알루미늄의 약자고 P는 판의 약자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또 41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 방법의 지시 모양 관찰에 대한 사항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염색 침투 탐상 장치의 관찰 장소는 월 1회 점검할 것. 요걸 월 1회 점검하진 않습니다. 자, 관찰 장소를 월 1회 점검하는 건 아닙니다. 형광 침투 탐상 검사할 때 주의 배경 백색광은 20룩스 이하일 것 맞지요? 요거는 뭐 KS 규격이나 똑같습니다. 다 자외선 조사 장치는 자외선 필터 앞면에서 38cm 되는 거리에서 방사 조도가 KS 규격에서는 자외선 강도라고 하는데 항공우주에는 방사 조도가 800 마이크로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자, 요것도 되어 있고요. 맞고요. 염색 침투 탐상 검사의 경우 조명장치는 검사 대상품 표면에 최소 1000룩스의 백색광을 방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KS 규격에서는 500룩스 이상이죠. 그죠? 여기 좀 다르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럼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법에서 염색 침투 탐상장치 조도는 1000룩스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탐상 장치가 월 1회 점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에는 관찰 장소를 월 1회 점검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혼돈하기 쉽습니다. 형광일 때는 20룩스 이하, 방사선 조도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같습니다. 자, 41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걸 잘못 읽으면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관찰 장소를 월 1회 점검한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장비 이런 것을 월 1회 점검한다라고 혼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또 항공우주용 기계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서 이제 과거에 실시한 청정화와 표면 처리 및 실제 사용으로 검사 유효성을 저하하는 표면 상태를 생성하는 징후가 인정돼. 전에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좀 오래돼가 유효성을 저하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더라. 어떤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청정화니까 애칭, 부식을 해준다. 요거는 이제 항공우주용 기기입니다. 애칭은 부식입니다. 표면 처리 침투 탐상 시험 편입니다. 화학적 막힘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부식. 왜냐하면 여기 이제 표면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화학적 막힘 발생이 가능하며 부식 처리를 통하여 표면 개구부 그걸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시험을 적용할 때 초음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그 결과가 가장 적은 것을 해놨습니다. 표면 거칠기. 이 초음파 표면 거칠기가 거칠면 이게 초음파를 송신할 때 이게 뭐 반사가 되거나 이렇게 많이 됩니다. 결정입자 크기도 마찬가지고 불연속 방향과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편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놨죠. 시험편 표면 상태, 거칠기, 시험편 형상, 내부의 구조, 결정입자, 불연속부의 측정 위치, 불연속부의 거리 등이다. 시험편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재료가 나오네요. 볼트, 너트, 전동기, 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탄소 함유량이 약 0.2 내지 0.3%. 자, 여러분 이제 꼭 좀 알아두세요. 탄소 함유량이 약 0.2 내지 0.3%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중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0.25. 0.25인 기계구조용강은 SM입니다. 스틸 머신의 SM입니다. 그 0.2, 0.3의 중간은 0.25죠. 그래서 여기 0.25C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25C를 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C가 붙어 있기 때문에 25가 탄소 함유량이지, 다른 곳에서는 나와 다와 라에는 C가 안 붙어 있죠. 요런 거는 뭐냐면 제가 괄호에 종이라는 뜻입니다. 몇 종 이런 뜻입니다. 자, 44번에 한번 봅시다. 보통 주철을 우리는 GC로 표시합니다. 이제 이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회주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몰리브덴 니켈 첨가한 겁니다. 몰리브덴 니켈. 특수 합금원소를 첨가했죠. 그 다음에 구리와 크롬도 소량 첨가한 것입니다. 강하고 내마멸성이 우수하여 크랭크축, 캠축 등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이걸 이제 에시큘러 주철이라고 합니다. 에시큘러라는 것은 바늘 모양으로 뾰족뾰족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에시큘러 주철은 그 조직이 뭐냐 하면은 베이나이트입니다. 베이나이트. 그래서 우리가 철강 재료를 항원열 처리할 때도 조직이 베이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나이트라는 조직은 담금질, 열 처리해서 담금질했을 때 대표적인 마텐자이트보다는 경도나 이런 건 조금 떨어지지만 강인성이나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베이나이트 각광을 받는데, 여기에 보통 주철에서도 에시큘러 주철이 요 베이나이트 조직이 된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보기가 있었는데, 듀리론은 뭐냐? 듀리론 이제 꼭 알아두세요. 니켈, 크롬, 오스테나이트계의 주철입니다. 아닙니다. 듀리론은 하이 실리콘 캐스트 아이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실리콘 규소의 함량이 높은 주철이다. 니켈, 크롬, 오스테나이트계의 주철은 니 레지스트라고 합니다. 마모나 이런 저항성이 우수한 니 레지스트 주철입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고급 강인 주철은 미헤나이트 주철이라고 합니다. 미헤나이트 캐스트 아이언. 보통 주철의 0.5 내지 4% 니켈과 1 내지 1.5% 몰리브덴 또는 소량의 구리 크롬 주철한 주철은 우리 에시큘러 캐스트 아이언이란다. 이 에시큘러 캐스트 아이언은 이제 항원 열처리와 마찬가지로 베이나이트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이 베이나이트가 굉장히 우수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베이나이트. 그래서 여기에도 주철에서 베이나이트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5번 다음 중 비철금속, 알루미늄 비철금속입니다. 철 이외의 금속을 우리는 이제 비철금속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철 이외의 금속을 비철금속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비철금속,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는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수시로 힌트로 말했습니다. 라우타르 뭐냐면 알구시라, 자동차 피스톤용 합금입니다. 알구시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스탄타는 알루미늄 합금이 아닙니다. 니켈 40 내지 50%, 그 다음 나머지 구리, 니켈 구리 합금입니다. 콘스탄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라우탈 말고 대표적인 피스톤용 합금에는 알구니마 Y, 요거도 이제 알루미늄 합금. 요 실루민은 알시나 실입니다. 요 나트륨은 계량화 원소입니다. 소량의 계량화 원소 나트륨 첨가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알루미늄이 주축이 된 합금인데 그 콘스탄타는 알루미늄 주축인 합금이 아닙니다. 자, 70밑방 격자의 근접원적은 거리, 요거는 2분의 루트 3회입니다. 그럼 70밑방 격자의 반지름은 1을 곱해가 4분의 루트 3회입니다. 요 다에 있죠. 요거는 면시밑방 격자의 그 근접원적은 거리입니다. 이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땐 요걸 곱해줍니다. 루트 2에다 루트 2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 그럼 위에도 곱해줘야, 루트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2분의 루트 2a도 요거 같습니다. 그럼 2분의 루트 2a가 면시밑방 격자의 근접원적은 거리인데 반지름은 그것도 4분의 루트 2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70밑방 격자는 4분의 루트 3a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용 특수강,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에서 몰리브덴의 역할은, 몰리브덴은요, 이게 구조용 특수강 합금강은 물에서 검냉을 시키지 않아도 천천히 냉각시켜도 경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니켈하고 크롬이 들어가면 그런 성질을 우리 뭐라고 하는 자경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경도를 높여줍니다. 근데 이게 경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담금질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도가 너무 높으면 충격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처리를 하냐면은 뜨임열 처리를 합니다. 뜨임열 처리를 하면은 경도는 좀 낮아지더라도 인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뜨임열 처리를 많이 하는데 이 크롬이 함유된 구조용 특수강도 이제 뜨임열 처리를 하는데, 이건 뜨임열 처리를 하는 도중에 또 뜨임하면서 매짐이 생깁니다. 취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곤란한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는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합금강에서 뜨임 매짐을 어떻게 되냐면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뜨임 매짐을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몰리브덴은 적극적으로 뜨임 매짐을 방지하는 합금 원소다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47번. 탄소강에 포함된 구리 원소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탄소강에 구리가 들어가면 내식성이 저하하는 게 아니고 내식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AR1, 여기에 A1은 우리 723도씨인데요. 그냥 A1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열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열 처리할 때는 냉각을 할 때 A1은 AR1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온에서 그냥 그 탄소강 덩어리를 가열해 가지고 723도까지 올릴 때 나타나는 A1 변태는 AC1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AR1, AC1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AC1이 냉각일 것 같은데 AC1이 가열입니다. 이건 왜 그러나 하면 불어입니다. 쇼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강에 구리가 함유되면 AR1의 변태점이 저하한답니다. 그리고 이건 맞고요. 다 탄성한다 감소한다가 아닙니다. 강도 경도 감소한다가 아닙니다. 그건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 이제 여기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강이 갖춰야 할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스프링 강이 갖춰야 할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은, 스프링 강은 탄성 한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항복 강도가 커야 됩니다. 피로 한도도 커야 됩니다. 충격값도 커야 됩니다. 낮은 피로 한도가 아닙니다. 스프링은 많이 반복하니까 피로가 많이 생기겠죠. 높은 피로 한도가 있어야 되겠다.
48번 주철의 물리적 성질을 설명한 것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었습니다. 비중은요, C, SI 등 많을수록 작아집니다. 탄소나 이런 게 많으면 작아집니다. 비중이 안 높거든요. 흑연편이 클수록 자기 감응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흑연편이 클수록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금속, 철강 재료 금속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CSI 등이 많을수록 용융점이 낮아진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우리가 FEC 상태도에서 보면은 순철, 탄소가 거의 함유하지 않는 순철일 때는 1539도에서 녹습니다. 근데 공정주철, 레데뷰라이트, 탄소가 4.3% 함유했을 때는 1130도까지 용융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CSI 등이 많을수록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화합탄소 적게 하고 유리탄소 균일하게 분포시키면은 투자율이 좋아진다. 맞습니다. 화합탄소 Fe3C 같은 게 많으면은 아무래도 투자율이 나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한번 봅시다. 육사황동. 6하고 4가 있으면 무조건 뭐 분수든 뭐든 6하고 4가 있으면 육사황동입니다. 철 1% 첨가한 것으로 주조제, 가공제로 쓰이는 학금은 육사황동에 철 1% 함유한 게 철황동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로 낼 때는 철황동이라고 안 냅니다. 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철황동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델타메탈입니다. 델타메탈로 표시한다. 여기 인바라는 것은 variable steel입니다. variable steel은 강이 온도나 이런 데 따라서 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합금원소를 넣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불변강을 만든 것입니다. 니켈 Fe 불변강. 그래서 이걸 invariable steel인데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여서 인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피스톤 합금. 이거 라우탈은 뭐라고 그랬죠? 알구시라라고 했습니다.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철황동을 우리 델타 메탈이라고, 내식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 알마하 내식, 하이드로날륨이 그 내식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의 대표적인 금속이 되겠습니다. 50번 금속 재료 소성 가공할 때 나타나는 미끄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자들 원자들인데 거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은 원자들이 쭉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때 그 위치가 변하니까 전위라고 합니다. 이게 자꾸 힘을 가하면 어느 한쪽에 좁은 곳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이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게 무한정 변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이제 한계가 있어요. 부딪히고 이래가 더 이상 이제 변형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더 하려면은 풀림 열 처리를 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성 가공할 때 미끄럼 나에 원자 밀도가 빡빡한 최대한 방향으로 미끄럼이 잘 일어나고, 원자 밀도가 가장 큰 격자면에 미끄럼이 잘 일어난다. 요거 맞습니다. 미끄럼에 의한 변형은 상정에 의한 변형보다 매우 작다가 아닙니다. 상정은 어떤 경계면을 중심으로 상둥이 결정 모양처럼 나타나는 건데, 이거보다는 미끄럼에 의한 변형이 훨씬 많습니다. 자, 51번. 형상기억합금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재인 것은 니켈 티탄 합금입니다. 자, 형상기억합금요, 니켈 티탄 합금이 대표적이다 하는 건 무조건 알아줘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오스테나이트 상태인 그 모상금속을 급냉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마텐자이트로 변태합니다. 마텐자이트는 급속하게 변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저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이게 본래 모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동문 같은 것입니다. 자동문에 우리 사람이 이제 한 2명, 3명이 가면 체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따뜻한 쪽을 기억해가지고 오스테나이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제 자동문을 통과해서 떠나버리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다시 마텐자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힙니다. 요 대표적인 것이 니켈 티탄 합금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아금속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은 아금속. 아금속은요 한자로 뭐라고 했냐면 준금속이라고 해놨습니다. 아금속을 한자로 준금속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반도체 우리 많이 쓰이는 게 주소 게르마늄이다. 금속적 성질도 있고 비금속적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속이라 하기도 그렇고 중간적인 성질을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가 아니고 반도체입니다. 알아두시고 52번 다음 중 소성 가공에 속하지 않는 가공법은 이건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주조와 표면 처리는 그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성 가공이 아닙니다. 함석은 얇은 강 소재의 어떤 금속을 도금했냐 하면은 아연을 도금한 것을 함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강판에다가 주석을 도금한 것은 양철판이란다는 거 알아두세요. 강과 주철을 구분하는 탄소 함유량은 2%입니다. 2% 여기에서는 강과 주철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강에는 아무리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도 2%가 끝입니다. 주철은 2%부터 시작하고요. 또 고온조지인 오스테나이트도 경계가 2%라는 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강의도 이 페이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